네,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카프카 활용 한번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실습해보고, 그리고 네, Q&A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다운로드 받을 걸 그랬는데 이 텔레그래프라는 걸 다운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홈브루 이미 설치되어 있으신 분은 요거 브루 인스톨 텔레그래프에서 텔레그래프 설치하시고요. 텔레그래프 없으신 분은 여기 우리 커맨드 보면 26번 밑에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요거 다운로드 받으세요. 홈브루로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글 드라이브로 요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요 에이전트를 다운받아 주세요. 이 텔레그래프 한번 살펴볼까요? 텔레그래프. 네, 인플럭스 데이터 요 업체에서 만든 건데요. 오픈소스 MIT로 나와 있죠. 네, 텔레그래프는 에이전트인데 뭐 수집하고 프로세스하고 뭐 계산하고 라이팅하는 용도로 쓰이는 에이전트. 그래서 플러그인들이 다양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풋 플러그인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액티브엔큐, 뭐 아파치, 보로우, 아까 제가 설명한 컨슈머 렉 수집할 때 보로우 사용하죠. 이런 것들 혹은 뭐 CPU 이런 정보들 수집할 때 에이전트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플러그인, 아웃풋 플러그인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어디로 보낼 거냐라는 건데 요거를 뭐 인플럭스 DB에 보내던가 혹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다른 HTTP로 보낼 수 있다. 그런 거 이런 플러그인 통해서 저희는 이번 실습 시간에 CPU랑 메모리 이거를 CSV 형태로 수집해서 카프카로 보내보고 그거를 파일 시스템 단위, 파일 단위로 한번 적재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마다 이 텔레그래프 에이전트를 각각 설치해서 카프카를 중간 큐 혹은 버퍼 정도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엘라스터치에 저장하는 컨슈머가 있으면 이거를 그래파나로 시각화할 수 있겠죠. 카프카로 이렇게 적재함을 아까 이거 텔레그래프 해가지고 텔레그래프를 CPU 인풋하고 아웃풋을 엘라스틱 서치에 해도 되는데 왜 중간에 카프카를 두는 걸까요? 아까 이렇게 만든 이유가 다른 데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또 다양하니까 이렇게 적재할 때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 맞게 이제 적재된 데이터를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죠. 텔레그래프 통해서 서버 매트릭 정보 수집할 수 있어요. CPU나 램, 네트워크 정보 이런 거 다 수집할 수 있고요. 이슈 확인 및 모니터링 위해서 사용 가능하고 이런 구조라면 실제 다들 사용하시는 온프로미스에 다 이거 설치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상용에서도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파나 사용하면 그래프 시각화 해가지고 CPU나 램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만약에 뭐 추가적인 알라트 기능 추가하려면 그래파나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추후에 이런 구조로 한번 가져가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실제로 다양한 서버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 AWS 카프카 요거 실습용 서버 한 대 있으니까 일단 저희 로컬 이 컴퓨터의 CPU 램 정보를 우리가 이제 실습용 카프카에 한번 넣어보고 텔레그래프로 수집해보고 그리고 CSV 파일 형태로 우리가 적재해보는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해서 이게 잘 이제 파이프라인이 구성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텔레그래프를 마이 컴퓨터에 설치했지만 또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제3의 그 서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이런 수집하는 거 금방 되겠죠. 일단 요구사항은 CPU와 램을 이 텔레그래프 에이전트로 사용해서 수집할 거예요. 오픈소스인 이 에이전트는 간단한 컨피그레이션으로 플러그인을 붙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에이전트가 10초마다 폴링해라. 10초마다 어떤 데이터를 인풋을 가지고 아웃풋으로 데려가라는 뜻이고요. 아웃풋은 지금 우리가 AWS Public IP 9092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신규 토픽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마이 컴퓨터 매트릭이라는 이 토픽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CPU, 뭐 per CPU, total CPU 이런 정보들 들어가도록 이런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이 옵션은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인플러스 데이터에 텔레그래프 플러그인 보시면 다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파일 단위로 저장할 거예요. 라이트는 플러시와 함께 파일 포맷은 CSV로 저장해 볼게요. 실제로 텔레그래프 기본 설정이 CSV 형태로 이거 데이터를 보내니까 토픽에도 이 CSV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카프카 관련 정보로 우리가 아까 테스트 토픽 말고 신규로 이렇게 토픽 한번 생성할 거고 키는 굳이 현재는 사용할 필요 없으니까 활용하지 않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토픽을 생성해 볼 건데 토픽의 파티션 개수는 5개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개수는 1개입니다. 왜냐하면 브로커 개수가 1개니까 그 이상은 설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토픽을 1개 만들어 볼게요. 빈 폴더 가셔서 우리 카프카 토픽스 이거 우리 만들려면 우리 명령어 중에 우리 28번 명령어 요거 커맨드 요거 치시면 레플리케이션 팩터 1에 파티션 5개짜리 마이 컴퓨터 매트릭이라는 토픽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구이 마이 컴퓨터 매트릭 하면 엔터. 네, 마이 컴퓨터 매트릭이 이렇게 크리에이트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텔레그래프 에이전트 우리 설치하고 실행해야 되잖아요. 다들 텔레그래프 다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네. 텔레그래프 텔레그래프가 아까 이렇게 다운받으신 분은 요거 압축 풀으셔가지고 여기 폴더 가셔서 바이너리 여기 빈 폴더까지 요거 터미널을 통해서 가시고요. 만약에 홈브루로 설치하신 분은 브루 인포 텔레그래프 치시면 이 텔레그래프가 설치된 이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 가셔서 빈 폴더까지 가주실게요. 가면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요 실행 파일이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가주도록 할게요. 아까 텔레그래프를 구글 드라이브로 다운받으신 분은 그거 압축 푸셔서 그거 바이너리까지 가시고요. 홈브루는 브루 인포 텔레그래프 이렇게 해서 텔레그래프가 설치된 곳까지 가서 빈 디렉토리까지 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그 다운로드 이미 하신 그 구글 드라이브로 하신 분은 이미 telegraph.conf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 홈브루 쓰시는 분들은 신규로 파일 한 개 새로 만들어서 요거 telegraph.conf 만드실게요. vi telegraph.conf 해서 요거 빡 복사해서 여기 붙여도록 할게요. 참고로 그거 VI에서 이렇게 붙일 때 ESC 눌러서 set paste 이거 이렇게 넣으면 그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들여쓰기 다 괜찮으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들여쓰기 주의하셔가지고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제가 여기 레파지토리에다가 파일을 한 개 만들게요. telegraph.conf 네. 레파지토리에 새로 만들었으니까 요거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구글 드라이브로 받으신 분도 여기 AWS EC2 퍼블릭 IP 있잖아요. 요거 각자의 AWS EC2 IP로 바꿔주세요.
중괄호 없으시고요. 하고 WQ 하면 텔레그래프 실행 파일이랑 텔레그래프.conf 파일 이렇게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텔레그래프를 실행할 건데요. telegraph config telegraph.conf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게 10초마다 도는 텔레그래프 에이전트가 실행되게 돼요. 요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카프카 콘솔 컨슈머로 이 토픽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토픽 만들었던 요 터미널에서 카프카 네 여기 있네요. 29번 요 커맨드 사용하셔서 우리가 텔레그래프 에이전트로 실행시킨 요 마이 컴퓨터 매트릭 토픽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콤마 세퍼레이트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아마 데이터가 다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콘솔 컨슈머로 데이터까지 확인했고 우리가 카프카 콘솔 애플리케이션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임포트 해 볼게요. 우리 또 다시 파일 프로젝트 exist source 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요 카프카 컨슈머 세이브 매트릭 있거든요.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build.gradle 요거 임포트 하세요. 카프카 컨슈머 세이브 매트릭이라는 폴더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AWS EC2 IP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멀티스레드 컨슈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컨슈머 개수가 이제 3이 아니라 이제 5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가 이거 새로 생성되었고 토픽 네임은 우리가 놓고 있는 마이 컴퓨터 매트릭 이것을 우리가 컨슈머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뭐 셧다운 스레드나 executor 서비스 다 동일하고요. 컨슈머 워커 우리 살펴보자면 폴링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파일을 새로 생성해서 계속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일 라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폴을 통해서 가져온 레코드를 파일 라이트 버퍼를 통해서 이 레코드 밸류를 계속해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를 한 뒤에 이 파일 라이터를 클로즈 함으로 인해서 이 파일을 지속적으로 폴링할 때마다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는 구문이 이제 실행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웨이크업 익셉션이 셧다운 훅에 의해서 발생되면 이게 웨이크업 익셉션을 통해서 안전하게 종료가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좌측에 있는 초록색 런 버튼 눌러보시면 실행이 될 거고요. 요거 실제로 파일이 CSV 파일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텔리제이의 아래쪽에 보면 터미널을 또 켤 수 있거든요. 인텔리제이 아래쪽에 보면 터미널을 켤 수 있는데 요거 클릭하시고 ls 눌러보시면 지금 뭐뭐뭐.csv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tail-f 별표.csv 하면 파일의 데이터가 지금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개의 처음 어떤 데이터 정보가 수집되고 카프카 토픽으로 보내지고 그리고 이 컨슈머는 그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특정 디렉토리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디렉토리죠. 여기에 파일을 라이트하는 것까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저장되는 때까지 한 개의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라이프 사이클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개 이렇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이렇게 매트릭 콜렉트 파이프라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다루고 있는 컨슈머가 그 스칼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임자가 스칼라로 만드셨는데 그 스칼라 오브젝트로 따로 그 플레이나 그런 프레임워크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관련된 카프카 클라이언트 관련 감싸져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사용하지 않고 순수 요 카프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런데 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스프링 카프카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그 사용하는 어떤 팀이나 혹은 그 니즈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지금 카프카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스프링 카프카 같은 경우도 카프카 클라이언트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코드인데요. 그런 거 쓸 때도 방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그레이스풀 셧다운이라던가 이걸 웨이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커밋을 어느 시점에 할 건지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지도 검증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거 해보니까 스프링 카프카보다는 카프카 클라이언트로 직접 이제 개발하는 게 좀 더 명확하고 쉽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확인해 보셨으니까 각자 한번 돌아가셔서 스프링 카프카 보시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막 어노테이션은 붙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내부에서 스레드가 어느 시점에서 커밋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되지? 이게 좀 제 기준에서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내부에서는 아마 잘 동작할 건데 반드시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지 확인해서 이제 써야겠죠. 네, 여기까지 파이프라인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 가지 사전 질문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질문들 몇 개 말씀드릴게요. 토픽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 주셨는데 토픽의 라이프 사이클을 저희 같은 그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우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니즈가 있을 때 제3의 어떤 서비스 그룹이 그 토픽에 대해서 적재하고 싶다 이렇게 말이 와요. 그러면 그때 신규 토픽을 만들어서 적재를 시작하고요. 더 이상 적재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이걸 안 쓰겠다 하면 그때 데이터 적재를 중단하는 컨슈머를 끄고 토픽도 삭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토픽이 저희는 니즈가 있을 때 생성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두 배 더 이상 적재할 필요가 없을 때 삭제하는 정책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파티션 내에만 메시지 순서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슈머가 여러 개인 경우 저장된 데이터 순서를 어떻게 보장하나요? 아까 몇몇 분에게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순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미 레코드를 생성할 때부터 그 레코드 안에다가 타임스탬프를 박아버려요. 그러면 병렬 처리되더라도 이게 적재가 되고 나면 그거를 쿼리 구문으로 할 때 그거를 타임스탬프를 오토바이 하면 순서가 다시 되잖아요. 생성된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하면 뭐 파티션을 한 개만 사용한다면 완벽하게 순서 보장이 될 수 있겠죠. 대용량 처리에 있어서 파티셔닝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효율적인가 여쭤보셨는데 사실 대용량 처리랑 파티셔닝 처리, 파티셔닝에서 있어서 뭐 키를 사용하는가 그런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대용량 처리를 하고 있지만 키는 따로 설정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파티션은 기본적으로 3개만 설정해서 토픽을 만들고 있고요. 컨슈머 렉, 이 추이에 따라서 잘 모니터링 해보고 이게 정말로 복구가 불가능하게 컨슈머 렉이 늘어난다 그러면 컨슈머 그 파티션을 늘리거나 그런 의사결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의사결정은 카프카 브로커를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프로듀서나 컨슈머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파티션을 늘리면 늘릴수록 관련되어서 뭐 리밸런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혹은 프로듀서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같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컨슈머 배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가 컨슈머를 할 때는 배포 전략은 일단은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적절하게 잘 구현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그레이스풀 킬 텀을 통해서 잘 중단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되고 다시 켜지는 동안 일부 컨슈머 렉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어떤 서비스 상의 SLA로 그러니까 서비스 상에서 우리가 이만큼은 보장한다
우리가 1분 안에 적재하는 걸 보장하지만 5초 안에는 보장을 못하는 이런 걸 명시적으로 혹은 비명시적으로 알림으로써 이게 잠깐 이렇게 지연되는 거는 무관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클라이언트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브로커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생각해서 서버 레이어 살펴보면 서버와 그리고 클라이언트 간에 있는 서버 사이의 네트워크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서 혹은 밴드위드스가 너무 낮아서 통신에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카프카 클라이언트가 돌아가는 이 서버의 CPU나 램 혹은 거기 돌아가는 다양한 스레드가 100개, 1000개가 돌아가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죠. 혹은 카프카 클라이언트, 컨슈머로 말씀드리자면 배치를 얼마나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서 가져올 것인가 이런 상세 옵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테스트해가면서 하면서 최적의 성능을 뽑아내야 돼요. 브로커 장애가 났을 경우에 클라이언트 영향이 있냐고 또 물어봐 주셨는데요. 브로커 장애가 났을 경우에 클라이언트에 영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 커밋 싱크 방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커밋 싱크 할 때 난 처리를 완료했어. 근데 커밋 싱크를 하려다 보니까 브로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커밋을 못 하겠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걸 처리를 완료한 것을 싱글톤으로 따로 오프셋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브로커가 떠지더라도 그 처리된 오프셋을 중복 처리하지 않도록 그 내부적으로 메모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복 처리를 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프로듀서나 프로듀서나 컨슈머 이런 경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잘 파악하고 최대한 이런 관련 로그들을 남김으로써 그것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추천하고 싶은 서적이 있냐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5개 서적 있는데요. 4개가 번역서고 1개가 그거 직접 쓰신 건데 그 직접 쓰신 그 고승범님의 카프카 책 있거든요. 그거 지금 현재 텔레콤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 추천드리고요. 오렐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오렐리에서 카프카 핵심 가이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보고 제가 진짜 감명받아서 2번, 3번 읽었거든요. 소설책도 아닌데 그렇게 알기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2개 책 진짜 완전 추천드리고 그거 보시면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팁 같이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네, 저기 뒤쪽. 클라이언트가 이제 컨슈머 3이 돌아가는 서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브로커랑 클라이언트가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 동일 서버에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카프카 클라이언트가 돌아가는 서버라 하면 우리가 카프카 클라이언트를 개발해서 그거를 컨슈머 역할로 하는 서버에 올리잖아요. 거기 서버를 이제 카프카 클라이언트가 떠져 있는 서버라고 부르는 거죠. 일단은 제가 카프카 컨슈머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운영상의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보는 거는 딱 2가지인데요. 아까 블로그 통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카프카 보로우를 통해서 직접 운영하고 제가 직접 보고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2번째는 카프카 클라이언트 성능이다 보니까 카프카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매트릭스 메서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로그들을 또 수집할 수 있어요. 적어도 카프카 컨슈머가 떠져 있는 동안에는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수집해서 같이 현재 얼마 패치되고 한번 패치될 때 얼마 처리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처리하고 하드웹에 저장되는 동안 하드웹이 혹시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로그들 다 쌓아가지고 시각화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상태값이라보다는 아까 리스너를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너를 로그로 남긴다면 이 각 컨슈머 그룹과 이 컨슈머가 이 지금 리밸런스 상태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리밸런스 리보크 파티션 어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티션으로부터 지금 할당이 안 된 상태, 어사인은 이제 폴링하기 직전에 어사인 된 단계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로그로 확인해요. 그런 경우도 니즈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컨슈머 역할만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이미 비즈니스 로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 어떤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와스가 있다 하면 그 안에 임플리먼트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서버가 이제 카프카 클라이언트 서버가 되겠죠. 하지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거를
그거 마치 모놀리틱처럼 그 다른 역할도 하고 뭐 파일도 생성하고 근데 카프카도 붙이고 하면 얘가 부하가 생길 때 카프카 때문에 생겼는지 뭐그 다른 요도로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사실 모놀리틱의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MSA 환경처럼 카프카 클라이언트 역할만 하는 놈을 따로 떼가지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컨슈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서버에 있어서 얼마나 그 튜닝 해야 되는지 이거를 따로 할 수 있으니까 따로 빼시는 것도 또 추천드려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답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놀리틱에 붙이는 것도 그렇게 또 많이 사용하죠, 사실. 근데 나중에 뭐 서버가 이게 카프카 때문에 이게 이슈가 생기는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하기 힘드니까요, 사실. 저희가 직접 이게 띄웠다시피 주키퍼가 설정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카프카를 띄울 때 그냥 띄우게 되면 주키퍼도 이제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디렉토리가 노드라고 불리는 이게 있는데 그게 그 제일 최상단에 된대요. 그럴 경우에는 카프카를 여러 대를 동시에 못 사용한다니까 그걸 따로 설정하면 한 개의 주키퍼 앙상블에 카프카 클러스터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다니까 요거는 그 카프카 핵심 가이드 책에 나와 있어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변신님이 쇼핑몰 장바구니 담기에 카프카 적용 이거 해가지고 몇 개 문의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카프카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뭐 실제 비즈니스 흘러가는 구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용자 호출이 있으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스트리밍으로 따로따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뭐 추가한다고 하면 장바구니에 그 정보가 카프카로 들어가고 그걸 처리하기 위한 컨슈머가 따로 있고 그리고 카프카가 사용자가 결제를 하면 결제하는 데이터가 카프카로 들어갔다가 그걸 결제를 처리하는 컨슈머가 따로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카프카 관련 안에 내부 데이터 암호화 같은 거 여쭤보셨는데요. 그 현재는 카프카 저희 암호화나 SAS에 적용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그 운영상마다 그게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카프카에 일단 지나가는 데이터는 일단은 사실상 휘발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3일만 적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드웨어 적재할 때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컨슈머에서 암호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제이슨 있으면 어떤 키는 요거 약간 사용자 관련이네. 그러면 이거 관련 암호화해서 실제 적재하고 요것을 하드웨어에서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떤 비즈니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네트워크 타면서도 이게 암호화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게 아닌 부서도 있겠고 그리고 사실 SASL 같은 이 카프카 어떤 접속 같은 그런 보안 측면에 있어서는 그 카프카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때 그런 니즈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카프카 같은 경우는 팀 내부에서만 사용하거든요. 팀 내부에 프로듀서, 클러스터 운영하시는 분, 컨슈머 운영하시는 분, 제가 컨슈머 운영하는 거고요. 그게 다 동일하게 있으니까 모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니까 굳이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압축을 좀 사용하시는지 만약에 사용을 하면은 그 생명 성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사용 안 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네. 성능 관련은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사실 그 오늘 말고도 사실 제 블로그도 있고 제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혹은 저희 레파지토리 만들어놨잖아요. T 아카데미 여기다가 질문군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